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귀뚜라미라는 시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복습 겸으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자, 이 시는, 귀뚜라미라는 이 시는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었나요? 드러나지 않고 있었나요? 정답은 네, 바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시적 화자가 이행에 나와 있었죠. 내 울음 할 때 내, 즉 나라고 해서 시적 화자를 직접 가리키는 대명사가 있었어요. 시 안에 떡하니 나라고 시적 화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시 작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 질문. 시적 화자 나와 나희덕이라는 이 시를 쓴 시인과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나희덕 시인이 시 속에서 말하는 이인 시적 화자와 동일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었죠. 자, 나라는 시적 화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렇죠. 귀뚜라미가 시적 화자였었죠. 나희덕은 사람이에요. 여자 시인이었어요. 여성 시인이었어. 즉, 나희덕이라는 시인이 자신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은 시적 화자로 누굴 선택한 거예요? 귀뚜라미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귀뚜라미를 자신을 대신해서 시 속에서 말하는 이인 화자로 설정을 한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꼼꼼하게 1년, 2년, 3년. 일단 이 시는 총 3년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였었죠. 그래서 이 3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귀뚜라미라는 시를 연별로 그리고 또 각각의 시어들이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부터 시작을 해서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 물론 지난 시간에 대충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또 여러분들 필기해야 될 것들 제가 잘 정리해서 영상 안에다 넣어놨으니까요. 열심히 필기하면서 내용을 시의 내용과 주제, 분위기 그리고 시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이 시는 좀 그 대조적인 시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도 대조되는 것들이 있고, 이제 이미지적인 대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조적인 상황들, 대조가 쓰인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시적 화자 나는 뭐라 그랬어요? 귀뚜라미라고 했었죠. 이 귀뚜라미라는 존재와 대조적인 곤충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매미였어요. 매미. 자,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그러면 매미가 사는 공간이 나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1년의 1행에 높은 가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즉, 매미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으면서 소리를 내고 있냐면 높은 가지에 매미가 살고 있는 거예요. 보통 매미들은 큰 나무에 떡 붙어가지고 맴 소리를 내고 있죠. 그래서 그 나뭇가지나 나무의 줄기에 탁 붙어가지고 있는 매미, 즉 매미가 살고 있는 공간을 높은 가지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매미하고 귀뚜라미는 대조적인 관계에 있으니까 당연히 매미가 사는 공간이 나왔으면 그와 대조적인 귀뚜라미가 사는 공간도 나와 있었어요.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그 귀뚜라미가 처한 처지를 좀 어둡게 봤었잖아요. 그렇게 좋은 처지가 아니다, 긍정적인 처지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귀뚜라미가 지금 어디에서 있었냐면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 여기가 바로 누가 사는 공간이겠어요? 귀뚜라미가 사는 공간이죠. 자, 색깔 볼펜을 좀 준비를 해서 표시를 해주세요. 대조가 되는 두 개의 공간. 그러니까 매미가 사는 공간은 높은 가지. 그러니까 높은 가지니까 밝은 이미지죠. 훨씬. 지상으로 많이 올라와 있을 거 아닙니까? 햇빛과 거리가 가깝겠죠? 그럼 당연히 밝은 이미지, 밝은 공간이에요. 탁 트여 있는 공간. 반면에 귀뚜라미는 지금 현재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 사방이 막혀 있고 어두침침한 그런 공간에 있는 거야. 대조예요. 대조. 자, 선생님도 볼펜을 한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색깔 다른 걸로 이렇게 해놓고 요 두 개를 묶어다가 옆에다가 대조라고 하나 메모를 해놓으세요. 대조. 대조. 언제쯤 글씨가 나아질까요? 대조입니다. 대조. 대초 아니에요. 대조입니다. 대조. 조류할 때 조자예요. 더 이상해졌어요.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대조. 됐나요? 오케이. 네. 대조입니다. 자, 또 대조가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매미 소리에 묻히는 약한 소리와 귀뚜라미가 소망하는 것의 관계여서 대조예요. 뭘까요? 매미 소리에 묻히는 약한 소리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울음. 자, 울음에다가 네모 표시. 그리고 귀뚜라미가 소망하는 거. 내 울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노래가 되길 바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울음과 노래. 역시 이렇게 여러분들 네모 박스를 쳐놓고 색깔 좀 다르게 해서 네모 박스 쳐놓고 요 사이에다가도 뭐라고 메모를 해줬냐면 역시 얘도 대조다. 됐나요? 자,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이 시에서는 대조적인 관계로 시를 지금 전개하고 있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대조라는 것은 서로 정말 확연하게 달라서 대비가 되는 거, 차이가 많은 거를 대조라고 하죠. 대조적인 관계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이렇게 대조적인 관계로 놓고 시를 전개하고 있어요. 매미와 귀뚜라미의 대조적인 그런 상황들을 바탕으로 시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필기해 놓고 디테일한 내용들 하나하나 이제 연으로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3년인데요. 이 부분은 3년인데 3년에도 지금 대조가 사용된 부분이 있죠? 어디겠습니까? 요거죠. 울음하고 노래. 그죠? 여기도 대조. 앞에서 그 대조 관계를 엮어놨으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네모 쳐놨던 것처럼 다른 색깔로 해가지고 울음하고 노래에다가 이렇게 네모 박스로 묶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필기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볼펜 들고 필기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연부터 볼 텐데요. 지금 교과서에 보면은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두 행이 1년입니다. 네, 지금 저는 간격을 좀 띄워놨잖아요. 그 이유는 필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띄워놓은 것일 뿐이지 연을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 이 두 행은 1년에 해당이 되는데 먼저 우리가 앞서 필기를 해놨듯이 이 높은 가지라는 이 공간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 높은 가지는 누가 사는 공간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바로 매미가 사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매미가 사는 공간이자 그 귀뚜라미가 살고 있는 공간,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과는 대조되는 공간이라고 했었죠. 이미 여러분들이 아까 높은 가지하고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을 이렇게 연결해서 대조라는 말을 써놨기 때문에 높은 가지 밑에다가 간단하게 매미가 사는 공간이다 라는 것만 메모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 라는 부분에서 일단 시적 화자를 찾으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이게 곧 나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나라는 시적 화자가 직접 시 안에 드러나 있으니까 이 작품은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작품이다. 드러나지 않는 게 있고 드러나는 게 있는데 이 작품은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 작품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화자는 누구였습니까? 귀뚜라미였어요. 자, 근데 얘들아 시 속에서 말한다고는 해도 어찌되건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귀뚜라미가 시 속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실제로 귀뚜라미가 귀뚜루 이렇게 울기만 하지 내 울음 귀뚜루 아직은 노래 아니다 귀뚜루 이러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화자를 귀뚜라미로 설정해 놨다라는 것 자체만 놓고 봐도 일단 이 시는 기본적으로 어떤 표현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대하고 있는 표현 방법 뭡니까? 그렇죠. 의인법이 쓰인 시다라는 것도 하나 챙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귀뚜라미인데 그 귀뚜라미를 시적 화자로 설정한 것 자체가 의인법을 쓰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연결을 시켜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표시를 했잖아요.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어 두 개가 아직 남아있죠. 뭐하고 뭐였습니까? 그렇죠. 울음과 노래였었죠. 자, 이 울음과 노래는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어라고 할 수 있는데 울음이라는 것은 매미 소리에 묻히는 약한 귀뚜라미의 소리를 의미하는 거고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한여름이야. 매미가 활개치고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 매미 소리에 큰 그 데시벨 높은 그 강한 매미 소리에 묻혀서 그런 귀뚜라미 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아요. 현재는. 울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매미 소리에 묻히는 약한 귀뚜라미의 소리를 의미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뚜라미가 꿈꾸고 있는 바가 있었죠. 내 울음이 언젠가는 뭐가 되길 바라고 있어요? 노래가 되길 바라고 있는데 지금은 아닌 거죠. 자, 노래라는 것은 그래서 귀뚜라미가 소망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귀뚜라미는 감동을 주는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까지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교과서에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울음과 노래,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서 대조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귀뚜라미의 어떤 소망, 귀뚜라미는 감동을 주는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 적으셨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의 내용 한마디로 정리하면 매미 소리에 묻힌 귀뚜라미의 울음 그 상황을 지금 귀뚜라미의 입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요거까지 메모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2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연을 볼 텐데요. 이연은 총 6개의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살펴볼 내용이 많아서 2페이지로 나눠서 이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즉 3행부터 8행까지가 이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하나씩 볼까요?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립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먼저 봅시다. 자, 일단 지금 귀뚜라미의 처지가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라는 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풀립도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까지 막힐 것 같대요.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괄호로 묶어놓은 이 전체 부분을 통해서 귀뚜라미의 처지가 한 줄로 요약이 돼버려요. 어떻게 요약이 되느냐? 귀뚜라미의 처지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라는 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특히 지금 이렇게 제가 회색빛으로 음영을 넣은 부분 있죠.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쫙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특히 이 곤충들한테는 풀잎이 있어야 돼요. 풀잎이 있어야 되고 또 이슬도 좀 이렇게 수분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얘네들도 살려면. 그래서 근데 풀잎도 없고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 얘기는 지금 귀뚜라미의 처지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귀뚜라미라는 곤충이 살아가기에는 좀 열악한 환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시적 화자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져 있구나. 즉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게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 이거는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공간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살고 있어요? 귀뚜라미가 살고 있어요. 그 귀뚜라미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공간을 의미하며 매미가 사는 앞에서 1년에 나왔던 높은 가지라는 공간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여러분들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미 대조라는 거는 아까도 메모를 했다고 했으니까 그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 밑에다가 귀뚜라미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공간을 의미한다. 요것만 메모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말 어렵고 열악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은 뒤에 엔딩이 너무 처량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아까 우리 제일 첫 시간에 나이덕 시인이 주로 어떤 시를 썼다라고 했냐면 그 고난, 삶의 고난, 고단함 속에서 그 고난의 끝에 한 줄기 계속 인생의 고난으로만 그냥 계속 고생스러운 인생은 없어요. 고생 끝에 뭐가 온다 그래? 낙이 온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 나이덕 시인은 그 고생스러운 삶 속, 고단한 삶 속에서도 한 줄기 그 얇은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내용의 시를 좀 많이 썼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적으로만 보면 귀뚜라미에게는 희망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되게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게 어디에서 느껴지냐면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라는 이 말, 그쵸?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지금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라는 이 한 방의 그 시 구절, 이 부분을 통해서 느껴지는 건 뭐냐? 굉장히 의지가 느껴지죠. 나 살아있다. 정말 숨이 막힐 것 같고 너무 힘들지만 나 살아있어 아직. 즉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간절한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인 거예요. 지금은 매미 소리에 묻혀서 누구도 내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지만, 그리고 사는 것도 너무 열악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나는 계속 울음을 울어요. 밤마다 울음을 울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의지가 아직 있는 거예요. 나 여기 살아있다고. 귀뚜루 울고 있어요. 매일 밤. 느껴지시나요? 그 간절함이. 자, 그 다음 가도 될까요? 여러분들 요거 지금 이렇게 제가 다 화살표로 해놓고 메모하라고 이렇게 음영까지 넣어놓은 부분들은 좀 귀찮더라도 꼭 메모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화면을 좀 멈춰 놓고 메모하셔도 돼요. 천천히 합시다. 넘어갈게요. 이연에 남은 두 개의 행, 7행, 8행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7행부터 귀뚜르르 뚜르르. 자, 이 소리는 누구의 울음소리입니까? 그렇죠. 귀뚜라미의 울음소리죠.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그대로 흉내낸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흉내낸 말, 음성을 흉내낸 말을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네, 의성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의성어를 중간에 넣어줬고요. 자, 이렇게 귀뚜르르 뚜르르 하면서 보내는 타전 소리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타전 소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떠올려야 하는 기계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전신기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모스부호 한 번씩은 들어보신 적 있죠? 왜 그 한국전쟁,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그 당시에는 핸드폰 같은 통신기기가 발달을 하지 않았지만 어찌되었건 전쟁의 상황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부에 보고를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통신병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통신병들이 보고를 하려면은 이제 그 전화기를 대신할 만한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게 저 바로 모스부호를 사용하는 전신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돈돈쯔, 돈돈쯔, 쯔돈, 쯔돈, 뭐 아마 모스부호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전신기를 누르는 박자, 누르는 횟수에 따라서 이제 다들 기호가 정해져 있고, 그거를 이제 수음을 해서 그 소리를 듣고, 타전 소리를 듣고, 암호 해독을 해서 서로 소통을 했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귀뚜르르 뚜르르 하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타전 소리라고 한 거야. 그럼 이 타전 소리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타전 소리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 타전 소리는 귀뚜라미, 내가 정말 힘들고 열악한 상황이지만 내가 지금 귀뚜라미라는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다, 여기에 살아있음을 알리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 소리가 뭐다? 귀뚜르르 뚜르르 하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뚜르르 뚜르르라고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아서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그 고통 속에서도 꿈과 소망, 누군가에게 나의 울음소리가 닿아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는 나를 꿈꾸고 있는 그 귀뚜라미의 어떤 그 의지, 소망,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연이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연의 맨 마지막 있을까라고 지금 끝나고 3년도 한번 보시면요. 158쪽을 여러분들 보세요. 3년의 맨 마지막도 어떻게 끝나요? 있을까라고 이렇게 끝나고 있죠. 근데 얘들아, 있을까라는 말 뒤에 문장 부호를 붙인다고 하면은 어떤 부호를 붙이는 게 맞겠어요? 그렇죠. 있을까라고 물음표를 붙이는 거겠죠. 근데 지금 누구의 마음 하나 올릴 수 있을까? 물어보는 듯한 의문형으로 이렇게 맺음을 짓고 있지만 실제로 귀뚜라미가 소망하고 있는 거는 답이 정해져 있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귀뚜라미가 소망하고 있는 건 뭐예요? 누군가의 마음 하나를 울리고 싶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을 의문형으로 끝내면은 어떤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음의 형식으로 문장을 끝을 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설의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평서문으로 끝내도 돼요.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리고 싶다. 그냥 그렇게 끝내도 돼요. 그리고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그 정답을 이 시를 읽은 사람들이라면 다 알아요. 귀뚜라미가 뭘 소망하고 있는지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 그래서 굳이 의문형으로 말할 이유가 없는데 굳이 의문형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의문형의 형식을 사용해서 물음표 문장 부호를 꼭 써야 할 것만 같은 식으로 문장을 끝맺음으로써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내고자 하는 생각, 어떤 그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서리법을 가끔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보라색, 연보라색으로 제가 음영을 넣은 이 부분은 서리법이 쓰였고 이 부분에서만 서리법이 쓰인 게 아니라 3년에서도 서리법이 쓰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2년과 3년 맨 마지막 끝에 부분을 둘 다 있을까? 의문형 문장을 반복했어요. 그런 의문형으로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의문형으로 끝내는 표현 방법을 서리적 표현이라고 부르고 자신의 소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적인 노래가 되길 바란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강조하려고 일부러 물음표 형식으로 의문형으로 문장을 끝낸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답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거를 조금 변화를 줘서 문장 구조에 변화를 줘서 인상적으로 표현하려고 서리법을 쓴 거다. 그래서 자신의 소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적인 노래가 되길 바라는 소망을 간절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메모를 꼭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연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귀뚜라미의 모습이 그 간절한 의지가 나오는 부분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2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남은 3년 보고요. 이해와 탐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